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예고해드린 대로 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과연 수술 후에 자전거를 타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힙한TV를 보신 분들은 좀 많이들 익숙해지신 그런 도표인데요. 고관절 치환술 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추천사항, 고관절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는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스포츠에 포함되어 있죠. 실외 자전거와 함께 실내 자전거 역시 고관절 수술 후에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탈 때마다 항상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수술하시고 나서 과연 자전거를 타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타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전거 사고는 고관절 치환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도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확률로 나는 사고는 아니죠. 이렇게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듯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무서워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자전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과연 이 자전거 운동 자체가 인공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마침 이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가 2023년 올해죠. 올해 재밌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인공관절의 수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 논문이 발표가 된 것이죠. 좀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도 외래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실제로 저희도 수술 후에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공부할 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 조건을 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나서 인공관절의 마모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몇 년, 5년,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는 것을 실제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걷기 운동을 했을 때, 또 자전거 타기 운동을 했을 때 마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걸을 때는 저와 같이 처음에 인공관절이 가지런히 놓이게 되는 반면에,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타게 되면 고관절을 굽힐 수밖에 없잖아요. 고관절을 굴곡하게 되니까 처음 움직일 때 저와 같은 자세, 저와 같은 임플란트의 위치가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는 강화 폴리에틸렌을 인공관절 면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빨간 면이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걷기만 했을 때와 자전거를 탔을 때는 마모되는 위치가 다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결론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항상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5년이 지난 후에 분석 결과를 판단을 해봤더니, 일상적인 보행만 하는 경우에는 금속 골두와 폴리에틸렌, 강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경우에 25.7년 동안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일주일에 대략 매주 한 80km씩 자전거를 타게 될 경우에는, 그냥 걷기만 했을 때는 25.7년 동안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일주일에 80km씩 자전거를 5년 동안 탔을 경우에는 15.4년, 인공관절의 수명이 굉장히 줄었죠. 15.4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오, 당황스럽죠. 오호, 인공관절 수술 후에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논문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에서는 실험 조건으로 인공관절면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관절면이 있잖아요. 금속, 세라믹,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속 골두와 강화 폴리에틸렌의 조합을 사용한 인공관절면입니다.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세라믹과 강화 폴리에틸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믹 인공관절면인데 이 실험 논문에서는 금속 골두와 강화 폴리에틸렌의 조합의 인공관절면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일상적인 보행과 함께 자전거 타는 상황을 재현해서 5년 후에 인공관절면 마모 상태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걷기란 한 일주일에 15.5km 정도의 거리를 걷는다라고 보통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전거는 일주일에 80km 정도를 탄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은 거리라면 적은 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실험 조건에서는 이 논문은 다른 논문과 달리 상당히 많은 거리를 매주 탄 거라고 가정을 한 것에 속합니다. 그랬더니 인공관절 수명이 25.7년에서 15.4년으로 줄었잖아요. 그런 결과를 낸 것처럼 마모율을 측정을 했더니 5년 경과 시점의 결과를 분석했을 때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같이 한 경우에는 걷기만 한 실험 조건에 비해서 강화 폴리에틸렌의 이 마모율이 무려 67%나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결론만 보면 정말 자전거 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실제로 실험 조건에서는 자전거를 저와 같이 매주 80km씩 탔다가는 인공관절의 마모율을 높일 수가 있어서 인공관절의 수명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운동이 관절에 좋다고 저희 정형외과의사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걷기 운동에서나 자전거 운동에서 고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를 측정했을 때 빨간 점이 무게가 많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한 발에 걸을 때 체중의 2.9배에서 4.7배까지 무게가 실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똑바로 섰을 때는 양쪽 고관절에 균등하게 무게가 분산되는 반면에 걸을 때는 한쪽 발로 지탱할 때가 있으니까 고관절이 2.9배에서 4.7배 꽤 높은 정도의 무게가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자전거를 타는 운동만 했을 때는 체중의 0.5배에서 1.4배 정도로 무게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회복 운동을 할 때 걷기보다는 자전거 운동이 분명히 고관절에 무게가 덜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구 이형성증과 같이 고관절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불리한 관절에서는 추천하는 운동 중에 자전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연구 논문의 실험 조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속 골드와 강화 폴리에틸렌의 인공관절면을 사용한 것이고 일주일에 15.5km 걷기와 80km 자전거 타기를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베어링, 인공관절면에 관련된 인공관절에서 쓰는 재료에 대해서 영상을 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강화 폴리에틸렌과 금속 골두를 사용한 인공관절면의 마모율은 4세대 세라믹과 4세대 세라믹을 사용한 이 관절면을 사용했을 때보다 마모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일반적인 폴리에틸렌을 썼을 때와는 달리 강화 폴리에틸렌을 쓰면 마모율이 현저히 줄긴 줄었지만 세라믹과 비교했을 때는 실험 조건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세라믹이 강화 폴리에틸렌에 비해서 25 내지 30% 정도 마모율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 조건, 이 자전거와 관련된 최신 논문에서는 금속과 강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인공관절면을 사용한 논문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라믹과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할 경우 지금 이번 실험 결과에서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의 마모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실험 조건에서는 인공관절의 수명이 조금 더 길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려면 똑같은 실험 조건으로 세라믹을 사용해서 인공관절의 마모율과 수명을 예측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세라믹 관련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상급병원에 있었다면 아마도 시도해 봤을 텐데, 물론 다른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아마 같은 실험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모율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명은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일까요? 역시
금속골도와 폴리에틸렌을 사용했을 때 저와 같이 마모가 많이 진행되면서 폴리에틸렌 가루가 많이 형성이 되게 되면 폴리에틸렌이 저와 같이 마모가 되면서 가루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처럼 뼈가 녹아버려요. 인공관절 주변의 뼈가 녹아버리면서 골융해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인공관절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관절면이 많이 마모가 돼서 뼈가 염증 반응 때문에 녹아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임플란트의 고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돼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하게 된다.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이 다소 여러분들께 좀 충격적인 결과일 수는 있지만, 이 연구 논문은 몇 가지 또 제한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험 논문은 금속 골드와 강화 폴리에틸렌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모율이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정도보다는 다소 높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세라믹과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낮은 마모율을 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매주 15.5km를 걸으면서 동시에 매주 80km씩 항상 자전거를 탄다는 가정이에요. 진짜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30km, 80km, 100km, 심지어는 국토 횡단 이런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께 매주 80km씩 자전거를 탄다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구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이 실험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 자전거를 타는 과정 중에 매번 이렇게 페달을 돌려서 관절을 마모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자전거 많이 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면서 매번 페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붙으면 그냥 정지 상태로 쭉 관성으로 가는 구간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번 페달을 돌리는 것으로 인한 마모와 일반적으로 원래 자전거를 탈 때와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자전거 타기, 걷기 외에 또 우리는 일상적인 다른 운동도 하게 되고 다른 활동, 또 더 많이 걷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좀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이 정도와 더 많은 활동을 하면 마모율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험 논문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 논문을 결과를 가지고 인공관절면이 마모되는 것만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추천을 드린다면,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마모율이 가장 낮다고 알려진 세라믹 인공관절면을 사용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일주일의 라이딩 거리는 이건 구체적인 객관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그냥 전문의로서 제안을 드린다면 80km 정도, 매주 80km 정도를 탔을 때 저와 같이 수명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 저는 일주일에 대략 한 30km 미만 정도로 라이딩을 제한할 것을 좀 권유해 드립니다. 가끔씩 좀 장거리, 중장거리 타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중간중간 좀 쉬어주시고, 그리고 관성으로 가는 거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지 코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 가지 자전거 코스로 유명한, 소위 한강 주변에는 왜 IU 3단 코스 또 여러 가지 별명을 갖고 있는 언덕이 많은 어려운 코스들이 있는데, 그런 코스는 포기하시거나 가끔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평지가 좋겠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자전거를 사랑하신다면 이 언덕이 많은 그런 코스 조건에서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를 활용해서 언덕에서는 전기 자전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이 고관절의 무게에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기 자전거가 좀 너무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그냥 전기 자전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는 제가 생각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전거의 종류와 타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 논문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타는 자세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이거든요. 대표적인 실내 자전거 앉아서 타는 것과 이렇게 일반적인 자전거 가운데 있는, 그리고 스피닝 운동에서 사용하는 저런 레이싱 자전거 같이 엎드려서 타는 자전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각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올바른 자세 조절을 할 때 손, 팔꿈치, 그리고 등의 각도, 척추 각도, 고관절 각도, 무릎 각도, 발목 각도, 이런 것들이 최적의 조합을 이루어야 다치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론에서 보여주는 고관절 굴곡 각도는 보통 저 각도를 보여줍니다. 60도에서 110도라는 각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일반적인 정형외과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고관절 굴곡 각도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각도예요. 저와는 반대쪽 각도죠. 고관절이 다리를 쭉 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굽혀지는가. 그래서 인공관절이 고관절 앞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저 각도를 반대로 생각하자면 자전거를 타실 때는 고관절이 대략 70도에서 120도 정도까지 굽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보다 많이 굴곡이 일어날 수 있죠. 저러한 고관절 굴곡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와 같이 라이딩을 즐기실 때 드랍 포지션이라고 하죠. 핸들바를 잡을 때 고관절을 상당히 굽혀서 타게 되면은 저와 같은 각도로 굽혀지게 되는데, 이럴 때 이 정도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각도가 대략 120도, 최대 120도까지 굴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보다 많을 수는 있지만요. 근데 저와 같이 고관절이 많이 굽혀지게 되면, 저희 의사들이 고관절 수술 후에 쪼그려 앉지 마세요, 가능하면 바닥 생활하지 마시고 의자 생활, 침대 생활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과도한 고관절 굴곡 각도가 임플란트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너무 고관절을 많이 굴곡시켜서 타시게 되면 쪼그려 앉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근데 쪼그려 앉는 거는 그냥 앉아 있는 거지만, 자전거는 계속 충격을 주면서 굴곡을 하게 되니까 과도한 굴곡 각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안 좋을까요? 고관절을 많이 굴곡을 하게 되면, 각도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넘어서게 되면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많이 각도를 하게 되면 심지어 저렇게 살짝 아탈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덜커덕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만약에 세라믹 인공관절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관절을 지나치게 굴곡시키면서 자전거를 타면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마모가 되겠죠.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믹 인공관절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와 같은 반복적인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강화된 세라믹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굴곡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퇴 골드 크기에 따른 관절 운동 범위 각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28mm 골두를 사용했을 때는 대략 한 123도 정도의 각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32mm, 36mm, 40mm로 골두가 점점점 커지면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는 130도에서 152도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 70도에서 120도 정도 굴곡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32mm, 36mm 골두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 안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 자꾸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각도로 일어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관절 굴곡 각도가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골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예입니다. 평지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관절이 굽혀지면서 120도 미만으로 고관절이 굴곡되게 되면은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부드럽게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근데 소위 어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고관절이 강제로 과도하게 굴곡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관절을 과도하게 굽힐 경우에는 저와 같이 사진에서처럼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길에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의 도움을 받아서 고관절 굴곡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제안인 겁니다.
또 언덕 올라가실 때 서서 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서 타게 되면 각도가 늘어나니까 과도한 굴곡이 안 이루어지니까 괜찮기는 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서서 많은 힘으로 누르게 되면은 고관절에 과도한 무게가 가해지면서 또 그 역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짧은 거리는 크게 상관없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전거 자세가 있죠. 특히 로드 자전거를 타실 때 릴렉스 포지션과 그리고 어그레시브 포지션이 있고, 소위 에어로다이나믹, 정말 속도를 내고자 하실 때 완전히 선수처럼 엎드려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이 에어로다이나믹 자세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세에서 고관절을 과도하게 굴곡하게 되면은 충돌이 앞부분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조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드 자전거에 국한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핸들바 포지션을 다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핸들바가 여러 가지 그립을 할 수가 있는데, 후드 포지션, 저 앞부분을 잡는 포지션에서, 그리고 윗부분을 잡는 탑 포지션, 이 두 가지는 고관절, 척추 각도가 이렇게 좀 세워지기 때문에 고관절이 과도하게 굴곡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앞부분에 충돌이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좀 속도를 내고자 하실 때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타시는 소위 드랍 포지션으로 핸들바를 잡으실 경우에는 척추 각도가 앞으로 굽혀지면서 고관절 앞부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겠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척추 각도가 굽어지는 것이지 고관절의 굴곡이 증가하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척추 각도를 정확하게 척추가 유연하실 때 척추 각도를 잘 유지하시면은 이 드랍 포지션에서도 꼭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렇게 드랍 포지션으로 로드 자전거를 타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저와 같이 세 가지 그 핸들바 포지션 중에서는 후드 포지션과 탑 포지션으로 멀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아웃도어 액티비티,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악자전거도 많이 타셨죠. 근데 산악자전거는 일반적인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한번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뼈나 관절이 부러져서 인공관절 수술 말고 이렇게 산악자전거 타다가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산악자전거는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실내 자전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관절 수술 후 회복하시거나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 또는 다른 재활 운동을 하다가 실내 자전거를 선택하실 때 종류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을 때는 저렇게 앉아서 타는 자전거와 또 일반적인 각도로 앉아서 타는 자전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앉아서 타실 때는 안장을 다소 조금 높게 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안장을 조금 높이면 실외 자전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실내 자전거는 안전하니까 고관절 각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이 스피닝 자전거, 고관절을 과도하게 굽혀서 타게 되는 이런 자전거는 실내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좀 별도로 소위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 일립티컬이라고 서서 타는 자전거와 같은 저와 같은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저 일립티컬은 사실 고관절 각도에 큰 영향이 없고 관절에도 크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신 운동으로서 역시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자전거를 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언제부터 타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죠. 빠르게는 2주에서 4주부터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보수적이어서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도 연부 조직이 수술 후에 잘 치유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6주 이후부터 실내 자전거를 최소 저항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힘이 부족하다면 수술 받지 않은 쪽을 먼저 많이 누르고 수술 받으신 쪽은 좀 따라가는 정도로 타시다가 힘이 생기면 이제 일반적으로 타시길 권해드리고요. 실외 자전거는 아무래도 3개월 이후에 균형 감각이 잘 회복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잘 회복이 되었다는 조건 하에 평지에서 단거리를 타시고 또 웬만하면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일반 자전거를요. 안전장구를 물론 잘 착용하시고요. 만약에 로드 자전거를 타신다면 아까 핸들바 포지션을 탑 포지션 또는 후드 포지션으로 마치 일반 자전거와 유사한 자세로 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근력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면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로드 자전거를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랍 포지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항상 근력 강화 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유지하셔서 균형 감각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입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자전거를 타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80km를 탔을 때 인공관절 마모들이 꽤 증가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 중장거리 라이딩보다는 일주일에 대략 한 30km 미만 정도로 제한해서 거리를 타실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사가 많으면 고관절이 더 부담이 많아지고 굴곡 각도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끼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웬만해서는 평지 코스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사랑하시고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으시다면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로드 자전거를 타실 때는 좀 먼 거리를 가실 때는 아무래도 후드 포지션이나 탑 포지션으로 핸들바를 잡으시고 드랍 포지션의 핸들바 그립은 조금 단거리 정도로 유지하시고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드랍 포지션으로 하강 자세에서는 페달링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무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을 이용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자, 무엇보다도 빨간색 표시를 한 것처럼 무리한 라이딩이 인공관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실험 연구 논문으로 보셨잖아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속도감과 거리감을 위했던 그 라이딩보다는 이 라이딩 자체를 주변 환경을 보시고 상쾌하게 공기를 가르며 타시는 이 자전거 자체를 즐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특히 고관절 전치 완술 후에 자전거를 타도 되는지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